전 더 레프트라는 새로 발간한 개간지에서 편집 맡고 있고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사회주의 담론과 막스주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양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천천히 그냥 읽어가면서 대화하듯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존재감이 별로 없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은 폐쇄적일 수도 있고 여전히 소외된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 여전히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계속 나름대로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현실이니까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인가부터 사실 글이나 말로는 사회주의나 막스주의를 주창하지만은 실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또는 진보 좌파 이런 방식으로 호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더 존재감이 무색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얘기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정당들을 비롯해가지고 심지어는 민주당까지도 진보 또는 좌파로 이렇게 지칭되고 있죠. 자칭 타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각주 1번에 써놨지만은 민주당이 최근에 강령을 갖다가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막스주의 진영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이번 민주당의 강령 개정안을 보니까 몇 가지 일부지만은 양극화 불평등 극복, 특히 모두 함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체화, 성평등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사실은 이렇게 포진돼 있어가지고 예전보다 상당히 진일보했다. 아마 이 정도 수준만 해도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불려도 선생이 없다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이념적 수준이 아닌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막스주의 진영에서 좀 더 많은 성찰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진보보다는 더 분명하죠. 가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좌파를 자유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좌파, 진보 좌파, 좌파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변화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호명되는 걸 지칭하는 것부터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또 각주 2번에다가 좌파에 대해서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좌파는 뭐냐 그러면은 사회주의자로서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좌파로서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저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좌파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좌파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동당도 삼인주의적이죠. 정의당도 처음엔 삼인주의적이었다가 지금 삼인주의보다도 조금 부족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걸 과연 좌파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그런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좌파는 지금까지 계속 사회주의 번역의 표상이었다. 그리고 좌파는 곧 사회주의였다.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된 이후에는 이 좌파가 다양한 이념적 지향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삼인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급적 좌파, 이것도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 사회운동 좌파, 사회주의죠. 뭐 사회운동 좌파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생태, 여성, 지역 등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와 결합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탈근대적 대안을 추구하는 비계급적 좌파, 탈근대적 좌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가 이렇게 분화가 되니까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97년도 외환위기 때 좌파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한국 사회의 최대, 소위 말하는 적이기도 하고 최대의 위기 요인이냐, 이런 거죠. 누구도 그 당시에 당면 과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대부분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사회주의를 대부분 얘기했죠. 사회주의 혁명이 곧 우리의 대안이다. 건설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활로를 찾지 못했다, 사실. 그리고 10여 년 지난 동안에 다양한 움직이고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노동당도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진보 정당들이 또 분리되고 분화되고 분열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오히려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지 활로를 찾지 못했다.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제도화에 갇혀서 사실은 지금의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제도화도 그 중에 하나이더라. 제도화에 갇히다 보니까 제도를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거나 활로를 모색하는 게 한계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다시 한번 만들어준 계기가 불과 얼마 안 된 10년 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그 당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회주의라는 낡은 유령이 다시 출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 이유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산호위라고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붕괴를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상승한 그런 국면이었더라. 물론 이제 사회주의가 맞는 복음도 아니고 완결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성찰과 새로운 인식을 갖다가 계속 확장하는 또 논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적합한 막스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좀 더 대중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슈를 갖다가 좀 더 넓히는 그런 이제 방위 접근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생태, 여성, 인권, 소수자 등등등의 보편적 이슈를 포괄하면서 막스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인식을 했던 거죠. 따라서 2008년도 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요. 해결 방안이 뭐냐? 사회주의 번역에서 그 해결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그런 행태도 우리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자본주의에 대한 막스의 분석은 타당하고 지금의 정세에서도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막스주의 진영에서는 노동계급 혁명, PT 독재와 같은 기존의 변형론을 넘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편적 이슈의 가치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치들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번역을 주장하고 있고, 이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중들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돼야,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결과가 말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등한시한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더라. 뭐 나름대로는 대중 속에 들어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대중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 주체의식을 갖는 건데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바로 막수지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막수지 지식인들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막수지 진영 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자면은 레닌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한 뭐 서너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평가가 엇갈리면은 논쟁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건설적인 건강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 그래도 여전히 나름대로는 동의되는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막스주의의 신뢰에는 다들 동의하고 21세기에 적합한 사회주의 혁명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동의하는데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적, 문화적, 감정적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전면했을 때 대부분 동의했던 게 뭐냐면은 상호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각자 의견을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 비판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당운동도, 노동조합 운동도, 사회운동도, 학술운동도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지금 각계 격파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노력을 합니다. 대중적 접촉을 통해 가지고 확장하려는 노력도 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도 하는데 그 결과는 소위 비참하다. 최근의 대선과 총선 결과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지는 않고요. 절망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더라. 뭐 이게 뭐 1, 20년 내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 또 사회주의를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시도도 긍정적이다. 또 각자의 이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충실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막스주의 지식인이니까 여전히 막스주의는 인문학이나 사회학, 과학에 있어서는 지배적 패러다임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 문제의식과 이론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현재 사회에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막스주의 지식인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한국에서 계급 정치를 계속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이건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원인에 대한 분석만 하지 말고 이 분석을 가지고 사실 소위 말하는 막스주의 지식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노력을 하지 않았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소위 말 87년 체제가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87년 체제는 지금까지 37년 동안 보수 양당 체제였죠. 여당과 야당이 교대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식이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도가 되다 보니까 항상 절차, 법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좌파 사회주의 또 더 넓게는 진보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았더라. 순간 착각했던 거죠. 아, 이게 제도화가 오히려 기회라고 해서 민주당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게 한계였더라. 우리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정부가 얘기한 자유주의는 생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의 결과가 자유주의 확산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념적 투쟁과 담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꾸준히 해왔지만 사실은 중단됐거나 단절됐거나 지금은 아예 사라졌죠. 그에 대한 사실은 지식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문제는 불균등하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친자본적인 정책만 계속 남발했고, 또 시장의 독재로 나타났고, 또 자본 권력의 우위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불평등을 은폐하는 그런 권력 관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더라. 이게 이제 국내적인 수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그 분석이 좀 부족한 건데 세계적인 추세에서의 정세는 탈냉전일지 모르겠지만 한반도는 계속 냉전 진행형인데 계속 탈냉전이 담론에 갇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한반도 정치를 할 때도 자유주의 접근만 했더라. 그게 한계였다. 그러니까 이 분단 모순과 개국 모순이 중첩되는 이 한국적 모순을 갖다가 해체해야 되는데 아니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운동본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국보법은 뭐 사무나 됐다. 뭐 존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등한시했죠. 그렇지 않죠. 여전히 살아있죠, 사실은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 역시 분단 모순이기 때문에 안보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중요한 강력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낭만적인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굉장히 한국사회를 규정한 기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인 측면, 이데올로기 측면도 있는데 사실 이걸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항상 보수대 진보, 민주대 반민주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됐다. 혹자들은 지금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민주대 반민주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 총선 결과도 보게 되면은 민주대 반민주였거든 사실은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이나 앞에 얘기했던 정치운동이나 당운동을 뭐 했냐 이제 노동운동도 사실은 21세기 들어와서는 더 이상 더 진전하지 못했다. 계급적 균열은 여전했고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초 간부들 재작년에 설문조사했더니 60%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선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제도가 갇혔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를 제대로 하던가 선거를 하기 싫으면은 차라리 다른 운동을 열심히 하던가 해야 되는데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오히려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우리가 확인된 거는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결정력이라는 게 유력적인 것을 매번 실감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더라. 그럼 제도화를 받아들일 거면은 선거제도,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차라리 개정하던가 그런 노력도 잘 안 했다는 거. 최근에 와서 일부 정당들이 얘기하는데 진짜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스주의 정당이 등장하기는 여전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 질이 멸렬하고 있는데 제도화에 갇히다 보니까 어떻게 막스주의 정당을 갖다가 사실은 만들까를 고민하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진보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4개 정당에서 강령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정당은 노동당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노동당이 이번에 지역구 1명을 갖다가 출마시켰지만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당원수보다도 못한, 그리고 전체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당원수보다 적은 그런 득표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막스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이 여전히 등장할 가능성은 나름대로는 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한국 사회는 봉건적이고 전통적이게 여전히 굉장히 많이 지배적인 게 있죠. 근대적인 것도 매우 지배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탈근대까지 계속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계급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급 정치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주지할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과연 막식 지식인 아니면은 이들을 포함한 좀 진보 지식인 그럼 뭐였냐 이제 이렇게 좀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막스지 지식의 죽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도 경향신문에서 죽은 지식의 사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책을 그때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딴 건데요. 며칠 전에 불과 뭐 한 3, 4일밖에 안 됐죠. 다음 학기 2024학년 2학기부터 서울대에서 막스지 경제학 강의를 모두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죠. 김생 교수가 2008년도에 정년 퇴임한 이후에 수임을 안 뽑았죠. 그리고 강자만 근근히 이제 개설해가지고 연명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단절된 거죠. 16년 됐어요. 16년 동안 연명했다. 김세균 교수가 2013년도에 정치외교학부에서 퇴임했는데 수임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죠. 11년 됐습니다. 그럼 11년 됐고 여기서 16년 됐는데 뭐 했냐 그러면은 뭐 했냐 이걸 되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대 아이들을 좀 부모한테 서울대 마크를 갖다가 스티커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죠? 이게 또 감론을박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요. 아, 여전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학벌주의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데 학벌주의 근절 없이 과연 이 학문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줄어들었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경향신문에서 그 제목으로 이제 연재했고 단행본을 갖다가 발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엔 새삼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식인들의 죽음, 몰락,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새삼스럽진 않은데 때만 되면 똑같은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뭐 막스주의 지식이든 진보적 지식이든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지죠. 왜냐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지식이 뭐냐라고 다시 또 고루한 답변을 시작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이 붕괴된 건 오래됐죠. 뭐 따지면은 뭐 김영삼 때부터니까 벌써 한 30년 됐고요. 좀 더 가깝게 하게 되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학벌주의는 우리가 이제 모순을 갖다 두 가지만 얘기해서 문제인데 계급 모순과 분단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번에 깔려 있는 건 학벌 모순인데 이 학력 모순, 학벌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말만 하지 제대로 된 실천 안 하고 있어서 모순의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종종 배제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기는 이것도 너무너무 아주 구태의연한 지루한 논쟁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단론은 아예 없어졌어요. 사실은요. 진작에. 대학은 지금 운영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을 경영하니까 수익을 창출해야지만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인식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을 응축시킨 게 대학이라는 공간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일 차별이 심한 데가 대학이고 가장 계급적이고 가장 봉건적이고 가장 전통적이고 뭐 그게 응축되어 있는 게 대학이라는 공간이다. 신자유주의 들어왔을 때 대학이 가장 먼저 비판했습니다. 계속 비판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그 대학이 이제는 절망만 남았더라.
그래서 비판적 지식인, 뭐 진보적 지식인, 뭐 좌파 지식인, 뭐라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지식인들이 당연할 줄 알았던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모습들을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점점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인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김영삼 때,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계속해서 제도 정치로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인지도가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정규직 지식인들이 자신의 알량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지식인으로 변신한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 매우 심했죠. 그때도 내부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확장이 아니라 계속 축소돼 왔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을 봤더니 이들은 그냥 지식 전문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적 입장에서 지식인이 아니었다, 사실은. 뭐 비판적이고 실천적, 뭐 이런 낮은 1차적 수준에서의 모습도 개념도 좀 취약한 아니면 탈각한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냥 자신의 욕망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냥 지식 전문가였고, 그리고 대단히 현실주의자이더라. 그리고 말과 글로는 스펙트럼의 다양성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더라. 그래서 대학이 붕괴되면서 시대가 불확실해지고 본인도 불확실해지고 지식도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식인 운동이라고 안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지만은 몇 년 전부터는 교수 연구자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바꿨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것도 적합하지 않지만 왜? 교수는 직업일 뿐인데 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준 측면에서 교수 연구자 운동이라고 하지 연구자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요. 대학 바깥에 있는 연구자도 많거든, 사실은요. 문제는 이제 이런 지식인 운동, 연구자 운동이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막스주의 지식이 사라지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운동의 이기를 막스주의 지식 때문이라고 찾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칭 타칭 막스주의라 불렸던 지식인들은 여전히 많지만은 대다수는 그냥 연구만 한 사람들이고 학습만 한 사람들이다. 이해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책임을 갖다가 묻거나 원인을 갖다 규명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론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다가 인정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논쟁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항상 건강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감정을 갖다가 배설하거나 조금 비판하게 되면은 속되면 삐쳐가지고 사이도 멀어집니다. 사실은요. 그다음부터 만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상대방의 존중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막스주의가 소위 말하는 학계나 지식인 집단에서는 계속 치밀돼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나름대로는 그 전통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하는 학자, 뭐 실천적 지식인 이렇게 호명이 되거나 했을 때는 뭐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이제 저조하고 또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왜곡된 실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냥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같은 정체성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더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막수주의적 입장이 아니더라, 이제. 연구는 했는데 정책 입장과 이념적 입장은 다르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실천적 지식인으로 다시 호명되고 존경을 받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지식인은 어떤 지식인이 가장 뭐라고 할까 가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겠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화두가 막수주의 지식인이니까 막수주의 지식인이면은 막수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변형운동에 복무하는 자, 연구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스는 소위 말해서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적이었어요. 왜냐면 막스가 봤을 때는 연구자들은 지식인들은 소부르주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갑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람시가 이것을 갖다가 비판적 입장에 재구성한 게 소위 말하는 유기적 지식인이었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단초를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람시가 얘기했던 다양한 개념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운동에서 많이 차용해가지고 좀 오해를 가져온 면도 있고, 막스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제 유기적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표상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인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반해계문의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력, 이게 그람시적인 개념이 되는 것도 사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지식인 꼬뮤니스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식인 꼬뮤니스트는 태백산맥을 보게 되면은 염상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정도 인물이 캐릭터가 아마 지식인 꼬뮤니스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막수주의 지식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들이 실종된 건 손실이죠. 손실인데 왜냐면은 이들이 있어야지만이 좌파 진영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세상적, 정책적 나름대로의 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참고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80년대는 전성기였죠. 이건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다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80년대와 90년대와 21세기가 왜 단절되거나 연속적이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사고체 논쟁은 다 하나였죠. 단원 추정도 안 하니까. 지금도 저는 21세기에 걸맞은 사고체 논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들 주저하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7년 이후에는 시민사회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시민사회로 대부분 전향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최근 일이 아니더라,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막수주의 지식인들 내부가 분화와 분리를 거듭하면서 지금 계속 협소한 공간에 지금 머물고 말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막수주의 지식인들은 크게 성공적으로 논쟁도 하지 못했다. 쟁점에 몰려다니면서 너무 빨리 이렇게 달아오르거나 빨리 식거나 그랬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모두가 계급론자였고 모두가 전력 전수가였는데 90년대 왔더니 모두가 시민운동가였더라. 그런 현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탐구와 연구를 소홀히 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각자 도생이다. 확실하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 막수주의 지식인들의 일상과 변화의 추이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 계급운동 관점에서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왜 지식인들은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일까? 소위만 독고다이가 많죠. 소위만 독고다이가 많고. 왜 조직적 규율과 집단성이 부정적인가라고 누군가가, 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식인은 원래 개량적이다. 저는 원래가 어딨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득권화 됐기 때문에 탈계급적이 된 거다. 그래서
개량적인 건 맞지만 원래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요소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직업이 중요하더라. 이들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학교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고 학생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은 실제 이들의 일상은 다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측면에서, 봉건적 측면에서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 있다. 이게 지식인이 기득권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걸맞은 사회적 존경, 소득, 고용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체면, 품위 있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구사회주의를 싫어하죠. 꾸며주기 싫어합니다. 개성이 없다고. 민주주의 반민주 구도를 선호합니다. 말과 글이 좋아합니다. 여전히 말과 글이 당연히 당연한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자 중립성 부족하지만 노동결ገብ을 지지하고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유학 보내면서 참교육이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실적 대안이라고 학교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동의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이 각자 도생을 했던 거예요. 일단 우리 학교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서구식 근대화를 비판하지만은 본인이 가장 근대적이에요. 그러면서 탈근대를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 지식인들이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부르주아적 계급적 성격과 그 다음에 노동력이 갖는 사회적 혁명에 대한 필요성이 과연 조화될 수 있냐? 없죠, 사실은. 그게 이제 막스의 지식인들이 약간 멜랑콜리한 주체가 되는 1차 원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꾸미주 추진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외를 탄생시키는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지식인들이 기득권화된 막스주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고다이적, 개인주의적 그런 특성들, 기제들이 사실은 서양적,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지식의 탄생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벌주의가 매우 중요한 모순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스주의 지식인을 포함한 진보적 지식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막스주의 지식인 내지는 막스주의 지식 운동은 너무 찾아보기 어렵고 지식인조차도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넓게 얘기하면서 막스주의 지식인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 지식인하고 신자유주의 지식인이 과연 어떤 관계일까? 제가 앞에 방금 전에는 막스주의 지식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지식인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더라 이제 라는 얘기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학벌주의인데 학벌주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학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학벌주의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초, 중, 고, 대학까지 운동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조금씩 변화될 줄 알았죠. 안 그렇더라고요. 더 공고해졌고 이 학벌주의는 여전히 단단하더라. 그리고 대학 서열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구조이고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그런 형국이더라. 그래서 서울대 부모 스티커를 발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라는 얘기입니다. 양적은 팽창됐는데 계급 불평등 구조는 더욱더 심화됐다. 엘리트주의하고 전문가주의는 그냥 덤입니다. 1+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불평등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최대 10배가 넘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과 보장도 안 되고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대학 정규직들에게 국한된 얘기지만은 대학 정규직 막스주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일상도 보수적 지식인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동료들끼리 만나면은 올해 논문 몇 편 썼냐? 이게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 밤늦게 공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논쟁이나 대화 잘 안 합니다. 연구하는 거는 업적 때문에 하는 게 더 많더라. 그러니까 강의 준비, 학회 활동, 뭐 소홀히 해도 돼요.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 이제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과 행사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학회는 정규직들이 대부분 회장을 합니다. 그것도 서열순으로 해가지고. 비정규직 교수 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 있고 대체적으로는 정규직 교수들이 학회 회장을 합니다. 명예, 나름대로 권력을 하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졸업생 상담, 신입생 상담, 논문지도 시간 많이 투자합니다. 사실은. 정년 보장 받기 위한 노력 정말 눈물겼습니다. 정년 보장 받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실천적 혜택 보일 줄 알았는데 또 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말과 글만 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이게 연구자의 본령이야 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래서 반대로 비정규 교수들의 비참함은 어떠한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다. 사실. 이거는 진짜 뭐 책을 10권 써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비루하고 비참할 정도다. 사실은. 근데 이들은 좀 더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알량한 그런 자존심이 남아있죠. 소위 말해 지식 소매상보다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 안 합니다. 그게 바로 학벌주의나 교학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동운동 안 할 수 있죠. 학생운동 안 할 수 있죠. 그럼 뭐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성취하고 고민이 필요한데 항상 고민만 하더라 라는 얘기죠. 일상은 뭐 여기 써있는 것처럼 말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감히 보수 세력에 맞서가지고 정치력을 갖다가 펼친다?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찍히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야 못합니다. 인문사회과의 연구자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강의만 하고 있는 사람이. 이들 중에서 비정규 교수 노조의 조합원이 1,80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요. 어렵죠. 그래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알기 때문에. 왜? 제도화가 그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 교수들도 제도화에 갇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이고 대항적 연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거의 겁나죠. 두렵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보수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리스트에 올라갈까봐 사실은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론해야 되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감시도 하고 그래요. 그럼 또 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알고 있죠, 사실은. 다만 존재감이 없으니까 정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매번 올라갑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소수에 불과한 막스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하기 어렵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뭘 기대하겠느냐, 이제. 뭐, 너무 무기력하고, 수상도 잘하고, 두려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들조차도 사실은 신자유주의형 인간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유주의형 인간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비판했던 당사자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독립연구자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신자유주의형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대학이 그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형 인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능은 다 칼같금했죠.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욕만 먹어요. 지금은요. 그러니 남아있는 게, 막스의 지식이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울 정도다. 뭐 소수지만은 안타깝지만 다행스러울 정도다, 사실은.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한국의 대학이 희망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진보적 지식사회가 너무 현장에서 분리되어 있다. 여기서 현장이라는 거는 지식인들이 발디꾼 현장 얘기하는 겁니다. 꼭 바깥의 현장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쪽도 현장도 우리가 접촉도 해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되는 당연한데 오늘도 우리가 화성을 가야 되는 것처럼 강의실도 현장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천으로 답해라 이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답은 안 해요.
또 질문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또. 그런 차원에서 너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너무 소비적이다. 생산도 개인으로 하고, 소비도 학회와 관련된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운동 연대한다? 아,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꿈 같은, 뭐 그런 세월이 아닌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 보게 되면은 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감성적 실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연구자들, 지식인들이 사실은 스스로가 성찰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거 극복해보자, 만회해보자 해서 나름대로는 뭐 대항 담론도 만들고 사실은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일부는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론을 직수입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다 보니까 안 맞더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씩 유럽의 뭐 소위 좌파 철학을 갖다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너무 사대주의 경도되는 게 아니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학문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워낙 지배적인 거고 뭐 소위 말해서 서울대 우파 미국 박사들이 대학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극복하고자 유럽 학문을 도입한 건 좋은데 너무 경도되어 있는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비판도 좀 받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고민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회하고 만났던 방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7월 12일 날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를 발간하는데 20년을 맞이해가지고 진보적 학술 잡지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뉴데리컬 리뷰, 더 레프트, 시대와 철학, 황해문화, 경제와 사회, 동양과 전망, 문화과 여성이론, 현대사상, 창작과 비평 10개 잡지의 대표들이 왔죠. 그리고 이제 각자 얘기를 했죠. 막스주의 연구 20년을 축하한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학문적으로 막스주의는 많이 언급했습니다. 학문적으로. 근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담론을 언급하는 대표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막스주의 진영 사회주의 지식인의 현실이다. 제 기억으로는 한 2-3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스주의 뭐 지식계, 지식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보고 관념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 실천을 통한 사회운동과 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회운동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이제 전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운동을 말하지 말고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말과 글로 역할을 다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건 기본이다. 그런 이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없어. 충분 조건은 실천이 충분 조건이다. 그런 이제 지식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21세기인데 여전히 저는 계속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지식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의제 발굴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 연구자라고 해가지고 대학 바깥에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넘나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대학 안에서만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의제 발굴도 너무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왔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천도 매우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지금 대학에 관련된 단체들이 꽤 있는데 여전히 지금 사실은 방하고 있죠.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를 갖다가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만 있지 실제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 왜? 이러한 의제 발굴과 연구를 위한 노력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은 기본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특히 막스주의를 자칭하거나 그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라고 하면은
사회주의에 대한 의제 발굴과 연구를 좀 하자. 그리고 그에 걸맞게 실천해야 되는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 게 아니니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대중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확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학계는 막수지 공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식 자체가, 연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식당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이 학계나 대학이. 학벌주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왜 10년 동안, 13년 동안 서울대 경제학과하고 정치외교학과에서 막수지 연구자를 채용하지 않는지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몇 명 안 남았지만은 소수라도 이제는 깃발을 들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한 명 한 명 접촉해가지고 해봤는데 아직까지 20명이 안 돼서 제가 깃발을 못 들고 있습니다. 20명만 보이면 제가 깃발을 들려고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